엄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고 있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퍼지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 오래된 전기장판이 켜졌다 꺼질 때 나는 뜨뜻하면서도 서늘한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 소리가 거의 없었던 공간 특유의 적막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숨을 고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허둥지둥 바지를 잡아당기다가 순간적으로 드러난 구멍난 낡은 속옷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으로 뜯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거칠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듯한 모양의 찢김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왜 이래요? 엄마는 바로 시선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그냥 오래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말투도 저 표정도 오래 짓눌리고 참아온 사람만이 가진 표정이라는 걸요. 그때 뒤에서 남자의 코맹맹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란이야 또. 오긴 뭘 와서 난리야. 엄마의 세 번째 남편. 일은 평생 하지 않으셨고 엄마가 번 돈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항상 본인이 왕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한 쌍의 발소리가 도도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도 힐을 신고 걸으며 일부러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약간 올리고 말했습니다. 오자마자 왜 집안을 이 난리로 만들어? 그 한마디로 저는 이 집에서 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거의 확신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손끝을 떨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냥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 일이 커지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내가 바꿔버린다. 제가 돌아왔으니까요. 엄마, 잠깐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아 작은 방으로 모셨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훨씬 눅눅했고 오래된 천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기장판은 오래되어 울퉁불퉁했고 모서리는 녹아들떠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엄마의 물건이 너무나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옷도 몇 벌 없고 화장대조차 없고 작은 서랍 하나와 얇은 요 그리고 몇 개의 약봉지만이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방도 뺏긴 거예요? 엄마의 어깨가 순간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들네가 좀 사정이 있잖냐.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나이도 많고. 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엄마의 말은 늘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남에게 맞추는 방식이었고 그게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는 손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이 좀 세긴 하지. 근데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괜히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면 안 되잖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누군가의 삶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는 걸 엄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거기서 뭘 그렇게 쑥덕거려? 아버지 점심 안 차렸는데 빨리 나오지 않고.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있어요. 오늘부터는 엄마 인생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아주 작은 안도의 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돌아갈 거예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의 아들은 고개를 비스듬히 젖히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집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밖으로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방 안보다 더욱 눅눅했고 어디선가 식지 않은 라면 국물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턱 앞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엄마는 제 뒤에서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제가 의자를 내어주자 며느리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별꼴이네. 지금 우리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집은 원래 엄마 집 아닌가요?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 집이 내 엄마 거니? 아버지 집이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니까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내가 관리하는 집이야. 괜히 미국에서 왔다고 설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거라.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어깨를 움츠리고 손등을 문지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첫 번째 사건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엄마 방부터 돌려받겠습니다. 거실이 몇 초간 고요해졌습니다. 정적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뭐? 엄마 방을 왜? 지금 방이 모자란 것도 모르냐?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모자라면 정리하시면 되죠. 며느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미국에서 살다 오면 뭐가 달라지나 본데? 여긴 한국이라고. 누가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엄마가요.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도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엄마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아예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엄마 방은 다시 엄마 겁니다. 혹시라도 엄마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엄마 물건을 한 개라도 건드리면 그때는 저도 다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래?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엄마 딸이니까요. 그 순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라도 있어? 엄마 방이란 걸 증명할 수 있냐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문 안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서랍장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쓰시던 거죠. 제가 미국 가기 전부터 보던 거예요. 그리고 저 약봉지들 전부 엄마 성함으로 돼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눈을 흘기며 침을 삼켰지만 억지로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젠 엄마 물건은 엄마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저는 이 집에서 엄마 옆에서 지킬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고 며느리만 이를 꽉 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이미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곧장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엄마 방을 되찾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박혔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귀찮다는 듯 머리를 긁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는 제 뒤에서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등을 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엄마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엄마 편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힐굽이 거실 바닥을 강하게 찍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다고 이런 식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겁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아들을 흘끗 봤습니다. 이거 보라고. 저 사람 눈빛 좀 봐. 이 집에 오자마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잖아. 아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맞벌이 하는 집이야. 우리가 힘들게 돈 벌어서 유지하는 집이라고.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 유지 안 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다 엄마 통장에서 나갔죠.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제 엄마한테 통장 정리해달라고 해서 사진으로 받아봤습니다. 최근 몇 달치 전부 엄마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제 옆을 잡았습니다. 그걸 왜 내가 힘들까봐 말 안 했는데.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는 제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저는 그 말에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프셔서 일 못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걸 이유로 엄마에게 모든 비용을 떠넘기시는 건 이해 못합니다.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화를 눌러 삼키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돈도 내가 되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가 쓰는 방, 엄마가 먹는 음식, 엄마가 입는 옷. 이 모든 것에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간섭을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두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입술로 모여들었습니다. 엄마 물건을 한 개라도 버리거나 엄마에게 목소리를 높이면 저는 그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신고를 한다는 거야?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꺼질 듯 멎었습니다. 엄마가 작게 놀라며 제 팔을 잡았고 남편의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범죄자로 몰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읽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강한 적은 남편이 아니라 아들 부부 중에서도 며느리였다는 걸요. 그녀는 엄마에게 쌓인 감정이 훨씬 깊어 보였습니다. 그 깊이가 깊을수록 더 거칠어지고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웃음 비슷한 무언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우리도 조건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밤에 문 잠그지 마.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사이니까. 너희끼리 우리를 집 밖으로 몰아낼 생각이면 큰일이 날 테니까 말이야. 그 말투, 그 표정, 그 비웃음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린 절대 순순히 밀려나지 않는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멀리 엄마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방문 아래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바닥에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작은 방에서 얼마나 오래 떨며 지내왔는지 저는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준비합니다. 오늘은 방을 되찾는 날이었고 내일은 이 집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날이 될 것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방을 되찾은 뒤로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제 행동을 살피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관찰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한숨을 조용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무 세게 나간 건 아니냐? 괜히 일이 커질까봐 걱정된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 작은 흔들림이 곧 두 번째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엄마를 향해 무례한 말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입한 뒤 그녀는 갑자기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뭐 된장국이면 되지. 그녀는 과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끓일게요.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남편의 아들은 눈을 굴리며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세 번째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아 엄마를 흘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구만.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표정에 불길한 여유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으려는 순간 부엌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반응을 포착했습니다. 엄마, 지금 왜 그러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저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거 아니세요?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발이 조금 보였고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몸을 약간 돌린 채 무언가를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냄비 떨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뒤쪽 싱크대 상판 위에 놓여있는 작은 가죽 파우치를. 그 파우치는 엄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물건을 들고 다닐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엄마가 그 파우치를 발견한 순간 숨을 들이키며 두 손을 움켜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파우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파우치 누구 거예요? 며느리가 아주 작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 거예요. 화장품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식당을 하며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리는 순간, 호흡이 빨라지는 순간을 수천 번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파우치,
지금 저에게 주시겠어요? 그 순간 남편의 아들이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우리 집 물건이야. 너한테 보여줄 이유 없어.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엄마가 방금 전에 그 파우치를 보고 겁에 질리셨거든요. 며느리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다. 그거 그 사람 아내가 쓰던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 아내요? 엄마는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희 셋째 아버지 그 사람 전 부인 말이다.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나는 그 파우치를 절대 못 보게 했는데 제가 멈춰선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화장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친절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고 그것은 셋째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으며 엄마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며 숨기고 있었다는 걸. 저는 며느리의 손에서 파우치를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네요. 첫 번째 문제는 엄마 방이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이 집의 과거였네요.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볼게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다음 행동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서 파우치를 둘러싼 소동이 지나간 뒤 집안은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파우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의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파우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비밀을 억지로 꺼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희 셋째 아버지하고 헤어지려고 했었어. 폭력도 있었고 돈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지. 그때 그 파우치가 사라졌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엄마가 털어놓는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더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식탁을 쾅 하고 쳤습니다. 그만해. 그 얘기 꺼내지 말라니까. 엄마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 앞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왜요? 왜 그 말을 못하게 하세요? 며느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그 여자는 술 먹고 다니다가 계단 굴러서 죽은 거야. 남편의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 낮춰. 지금 말 나오면 큰일 난다. 저는 그 대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큰일이요? 무슨 큰일이 생기는데요?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이 터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빚이 생겨버렸다고. 그 사람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남편의 아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말을 왜 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그거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내 셋째 아버지가 엄마한테 계속 돈 달라고 했거든. 그 여자가 남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떠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방을 뺏고 엄마한테 물건 던지고 엄마를 하루 종일 집안일 시킨 이유가 그 빚 때문이라고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한마디 뱉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죽고 난 뒤에 이 집에 난리가 난 거야. 우리가 그 집안일, 빚, 골치 다 떠하는 거야. 그래서 내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내 잘못 같았어. 잊지도 않은 아이처럼 괜히 미안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빚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엄마가 약하니까. 그 약한 사람을 이용한 거네요.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화가 났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시선이 잠깐 다른 곳으로 향한 사이 파우치를 가방 속으로 숨기려는 순간 저는 즉시 손을 뻗어 그 가방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놓으라고.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물건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파우치를 꺼낸 뒤 조용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 부인이 남긴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폭력 상담센터라고 적힌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희 셋째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했어.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다고. 남편은 얼굴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거 옛날 얘기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해 엄마에게 죄책감을 씌우고 생활비를 뜯어내며 엄마를 집안에서 하인처럼 부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겁에 질려 있었는지, 엄마가 왜 방도 못 쓰고 왜 저 구멍난 속옷을 버리지도 못했는지.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엄마의 착함을 이용해서 이 집을 마음대로 부려온 거네요.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뭐로 보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악인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폭발할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파우치에서 나온 서류들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상담 기록, 그리고 전 부인의 이름으로 남겨진 관리비 고지서들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 거실은 더 이상 예전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셋째 아버지는 얼굴을 잡고 조용히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고 아들은 불안하게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하게 또렷하고 또 묵직한 노크였습니다. 엄마가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즈음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정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박정래 어르신 댁이 맞나요?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계세요. 누구신가요? 여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구청 노인보호전담팀의 사회복지사 유아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상담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거실의 공기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귀신이라도 본 듯 외쳤습니다. 신고? 누가 신고를 했다고요? 사회복지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반복적으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리, 다툼, 고성,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까지요. 저는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고한 적 없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덧붙였습니다. 신고는 직접 하신 게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웃이나 경비실에서 들어올 때가 더 많아요. 며느리가 식탁을 쾅 하고 치며 말했습니다. 이웃이 왜 우리 집 일을 간섭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뜬 채 사회복지사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머니 상태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숙인 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정래 어르신, 조금만 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는 떨면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손등에 멍 자국, 긁힌 자국, 오래된 상처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기신 건가요?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서툴러서 그래요. 사회복지사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숨겨진 게 있더라고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넘어지신 거라고요. 우리가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렸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 상태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순간 사회복지사의 눈이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서류 하나를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내담자 기록. 사회복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기록인가요? 며느리가 황급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 일까지 왜?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죽은 분이라도 그분의 기록은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남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록, 사실이 맞습니까?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난 오래된 일이야. 그냥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다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이 집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이 집에서 힘드셨나요? 엄마는 목이 메인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오래 참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어르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말해도 돼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엄마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방도 빼앗기고 밥 먹는 것도 눈치 보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끔 욕도 들었어요. 그 말에 사회복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인학대 고위험 가정 현장 조사서,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가정은 정식 조사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벽을 붙잡고 몸을 떨었고 셋째 아버지는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온 순간 이 집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사회복지사의 조사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동안 집안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온 비밀,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패닉, 누군가의 죄책감이 하나의 방 안에서 뒤엉킨 공기처럼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친 걸 왜 우리 탓으로 돌리냐고요.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는 넘어져서 생긴 흔적이 아닙니다. 아들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는 원래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때 사회복지사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합니다. 체질이라는 이유로 학대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이제는 참기만 하는 떨림이 아니라 참아온 세월이 터지기 직전의 떨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사회복지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건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엄마를 향해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돈도 없고 빚은 쌓이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즉시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을 드세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일어난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75살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해라. 거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그러나 무너진 적 없는 사람의 마지막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참은 건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미안해서도 아니었다.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무너질까봐 내가 평생 참아온 거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움찔했고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딸이 왔다. 그 순간 저는 엄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경찰 2명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왜 경찰까지 와요?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고위험 사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르신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 한 명이 남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로 큰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조사를 위해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건가?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그 순간 사회복지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따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을 어디로 모시고 싶은지. 저는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오늘부터 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다시 악한 소리를 듣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 우선권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짐 정리를 돕겠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영희야, 내가 괜찮을까? 저는 엄마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며느리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남편의 아들은 허공만 보며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집안이 뒤집힌 날 이후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는 그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다음 날 아침 저와 엄마는 작은 짐만 챙겨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들의 뒤쪽에서 낡은 현관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모습이 마치 이 집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한 걸까?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이제는 그냥 엄마 마음대로 사시면 되는 거라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 쌓인 생활 습관과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제가 사는 집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엄마가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잠시 멈춰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깨끗한 바닥,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기. 엄마가 조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네, 이렇게 따뜻한 집이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미국에서 일하며 모아둔 수많은 날들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TV 하루 종일 보셔도 되고 늦잠 주무셔도 되고요. 엄마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팬티는 새 걸로 사도 되겠네? 저는 웃음이 터지면서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렸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이제는 내가 사드릴게요. 그 말에 엄마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사회복지사 유아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어르신은 학대 의심이 강하게 확인되어 가정은 공식적으로 고위험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앞으로 그쪽 가족은 정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분노 섞인 전화도 몇 번 왔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저와 지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셋째 아버지는 구청 측으로부터
별도의 상담을 안내받았고 아들 부부도 조사에 협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보다 그동안 숨겨온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며칠 만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안도감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편한 게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살 것 같아. 저는 엄마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야죠. 이제는 엄마 차례예요. 그리고 내심 느꼈습니다. 저 또한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래 참으며 살았는지, 그 참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상대를 묶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모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엄마는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내가 와줘서 내가 산 거야. 저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평생 지킬 거예요.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이제야 우리의 삶도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고통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참아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먼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